자, 우리 그 취득 당시 가액에서 지난 시간에 원칙 신고한가의 예외 시가 표준에 그래서 특히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랬죠. 어떤 경우?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시가 표준액보다 어떤 경우? 적은 경우. 무슨 신고랬죠, 여러분? 과소신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 좀 알아야 될 용어 시가 표준액이란 말 좀 먼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하여. 근데 시가 표준액이란 말 나오는데 자,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시가 표준액이란 것은 뭐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뭐냐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 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자, 지방세를 과세할 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요.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사용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고요?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돼요.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면 어떻게 될 거냐? 국세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죠. 국세면.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일 때는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기준시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하십니다. 아,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뭐 시가 표준액 서로 맞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거라서 자,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얘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매매 등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으로 뭐한가에 평가한 금액, 평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거래가액이 아니라 이거는 평가한 가액입니다. 평가액. 요거를 영어로 말한다면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value,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쉽죠? value. 그러면 신고한 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은 거래가액, 프라이스. 너무 어렵나?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아직 가격 가치라는 개념 안 배우셨어요? 다른 과목은 진도 안 나가. 도대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아직 학교에서 가격 가치 개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모르면 안 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격은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금액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은 몇 개만 나오는가? 하나. 그 거래에서 하나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가치는 사람마다 평가의 가액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때 시가 표준액은 거래 가액, 가격, 프라이스라기보다는 가치, 평가한 가액이다. 누가 평가한 거야? 과세권자가. 아, 이 부동산은,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격이다고요. 여러분 딱 우리 알잖아. 뭐 여기 이 근방에 주위에 여러분 무슨 아파트, 여기 아파트 몇 평 무슨 아파트 살고 있잖아. 그러면 벌써 그 말 나오면서 그거 얼마대다라는 게 나와 안 나? 나와. 그걸 우리는 뭐로 보는가? 밸류, 가치.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질 때 꼭 항상 시세와 똑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다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급매로 한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알박기 전문 투자꾼은 가격이 올라갈 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시세가 주어진 시세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거래가액보다는 뭐로 보면 돼요, 여러분? 시세. 누가? 과세권자가 평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정 이해가 힘들면 시세, 과세관청의 평가. 아, 요거는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슨 가이고? 평가한 가이고. 실제 매매는 이걸 근거로 해서 전후, 좌우, 표준 편차가 있겠죠, 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시가표량은 뭐로 가세할 때?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죠. 뭐 국세나 종부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거지 시가표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틀린 거. 게임은 끝이야. 어머? 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국세일 때는 무슨 말이 못 나온다고요? 시가표량이라는 말이 못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지방세를 설명하는데 기준시가란 말이 나왔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잖아. 노는 물이 같아 달라? 달라요, 여러분. 노는. 우리 노는 물 다 있잖아. 홍대파도 있고 강남파도 있고 노원파도 있고 건대파도 있고. 저는 강남파입니다만. 노는 물이 달라요, 여러분 다. 그래서 기준시가는 어디서 노는 거고? 시가표량은 어디서 놀아야 돼? 지방세. 일단 구분되셨죠? 근데 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을 말한다고? 아니,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을 뭐한 금액이다? 평가한 금액이다. 어느 정도 가치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세 물건별로 평가를 한다는데 특히 우리가 이 중에서 시가표량으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과세 물건에 대한 평가한 가액인 시가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토지와 주택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토지와 주택이죠. 자, 요거는 또 여러분이 학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저쪽 뒤쪽 감정 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배울 겁니다. 공시 가격. 매년 정부가 전국에 있는 뭐와 토지와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가액을 조사해서 고시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공시된 가액이랍니다. 누가 꼭 한 명 도망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이유는 뭐지? 자꾸 뭐 누군지 확신을 못 하겠네. 젊은 총각 하나가 안 보이는데. 안 가니까? 요즘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날 자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토지와 뭐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토지와 주택에서는 정부가 가액을 매년 뭐 한다고 여러분? 공시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나중에 어디서 배우신다고요? 학개론에서 감정평가 파트로 갔을 때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먼저 땡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들으셔보셔서 알겠지만 토지나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압니다. 매년 정부가 가액을 조사해서 공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공시하기 전에 열람시켜갖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 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중이라죠. 그래서 토지에서 공시된 가격을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한다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랍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학개론에서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는 말을 다 배우실 겁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라는 거고 주택은 건축법에서 또 공법에 또 쓰시고 다니네 이제 또. 여러분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은 크게 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규모에 따른 차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이죠. 여기는 소유권이 하나, 여기는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일 때 공시된 가격을 뭐라 하냐면 개별주택 가격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요. 이때 공동주택 나온 가격을 바로 뭐라 하면 공동주택 가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용어를 보는 순간 개별주택 가격이다, 공동주택 가격이다, 개별 공시지가다라는 용어를 보는 순간 이 용어에 따라서 무슨 뭐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라는 걸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왔다면 이건 뭐에 대한 거다? 토지에 대한 무슨 가격이다고요? 정부가 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 가격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뭐한 가격이다? 공시한 가격이다. 공동주택 가격이 나타. 그러면 여러분 갖고 계신 아파트 등에 대해서 정부가 뭐한 가격이다? 공시한 가격이다. 이때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이거를 공시된 가액 누가 공시했다고요? 정부가 며칠자 기준이요?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전국에 있는 뭐와 토지와 전국에 있는 뭐에 대해서 주택에서 정부가 가액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 토지나 개별 단독주택이나 개별 공동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이때에 이 개별 공시지가는 보통 매년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고요. 물론 7월 1일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월 1일 이후에 지목 변경이나 분별 합필 등으로 인해서 이 개별 공시지가 적용할 때는 7월 1일자로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5월 31일자 나오고요. 이것들은 주로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됩니다. 공시되는 날짜가 언제다가 보통 4월 말, 5월 말이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가액이다고요? 1월 1일자 가액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자 가액이 1월 1일 땡 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1월 1일자를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 가액을. 그렇죠? 그럼 가액을 조사해서 공시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 나오고요? 5월 말.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 며칠째 나온다고요? 4월 말이 되면 나온다고요.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말 되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가액을 정부가 뭐 할 텐데? 공시할 텐데 이 공시된 가액은 이날 가액이 아니라 어느 날 가액이다고요? 1월 1일자 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공시되는 가액은 토지와 주택만 공시가 되고 있고요.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의 일반 건축물은 아직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용 건축물은 아직 정부가 공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되고 있는 건 뭐만이다, 여러분? 토지와 주택만 공시가 되고 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토지만 나왔어요. 토지만 공시가 되고 1980년부터 지가 공시 및 감정된 평가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해갖고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이제 주택도 공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하다가 토지에다가 이제 주택까지 공시하죠. 그러니까 종전에 지가 공시했는데 이제 토지만이 아니라 주택까지 들어오니까 지가 공시란 말이 맞아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법률 명칭을 바꾸죠. 뭘로 바꾸죠? 이런 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가 공시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그러면 범위가 넓어졌죠. 공시되는 범위가 종전에 뭐만 했다가 토지였다가 이제 뭐가 들어오니까 주택. 그러니까 종전에 지가 공시란 말이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이걸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법률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나고 주택은 뭐가 나온다 여러분? 개별주택가 또는 공동주택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가 4월 말일자로 조사해서 공시한 가격이 5억 원이야. 얼마나 공시했다고 여러분? 5억.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으로 공시된 가격이 얼마면? 5.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지방세의 시가 편익을 결정할 때는 얼마로 평가하는 얘기야? 5억으로 끌어가는 거야. 이걸 그대로 끌고 오라는 얘기야. 토지에 대해 내 아파트에서 얼마로 공시됐다고? 5. 그럼 지방세를 과세할 때 요 5억 원이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편익이 되는 거고, 상속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기준시가를 할 때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5억. 그러니까 똑같아져. 얘들은 공시된 가격이 결론은 뭐가 되면서 지방세 할 때는 뭐가 되고 시가 편익이 되는 거고, 요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 정부가 토지나 주택을 가액을 뭐하면 공시하면 정부가 공시한 이 가액을 가지고 모두 과세하고 지방세도 과세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모두 과세하고 국세도 과세하라. 그러니까 지방세나 국세를 과세할 때 이 토지나 주택의 가액은 뭐를 갖고 하라? 공시된 가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등을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토지 갖고 있다. 그럼 내 토지가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지방세를 할 땐 얘를 뭘로 한다? 시가 편익으로 한다.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럼 이 개별 공시지가가 뭐가 된다? 기준시가가 된다. 그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가 편익은 뭘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라면 요걸 시가 편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기준시가란다. 그러면 이때 이 토지와 주택은 뭐를 가지고 시가 편익을 하고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무슨 가액을 가지고 가라? 공시된 가액을 지방세를 과세했던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편익이 되는 거고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과세했던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 요거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주택을 제외한 뭐는 상가 등 건축물은 아직 정부가 공시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결론. 이거는 누가 결정해야 되냐?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그렇다고 공시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나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9쪽 맨 밑에 보시면요. 시가 편익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거기 보면 토지와 주택은 시가 편익을 뭘 한다? 공시된 가액을 하라. 써져 있습니다. 네. 공시된 가액을 하라. 뭐와 뭐는? 토지와 주택은. 다만 이때 공시된 가액은 구체적으로 토지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일 때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에 나올 텐데 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일 때는 뭐가 나온다? 공동주택가격이 나온다. 이거를 지방세를 과세할 때 뭐로 삼아라? 시가 편익을 삼아라. 그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가 편익이라는 말은 우리 지방세를 과세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세를 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할 때 시가 편익이라는 말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편익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문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보면은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고요. 이런 신고가 없거나 신고는 했는데 시가 편익보다 뭐하면 적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죠. 그런데 특례로서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적용 순서를 따지면 뭐가 1번이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 첫 번째. 다만 사실상 취득 가격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일 때만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한에서만 사실상 취득 가격. 그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 2번 원칙 신고한 가액으로 가라. 그럼 도대체 이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다? 개인 간의 매매 등이다. 근데 그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는데 뭐보다 적으면 시가 편액보다 적으면 뭐로 하라? 시가 편액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때 신고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이 무슨 가액이고요? 거래가액. 시가편액은 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평가액이다 그랬죠. 누가 평가한 거예요? 누가? 과세권자가. 이건 누가 거래한 거예요?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가.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과표를 뭘로 가라?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이러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경우일 때는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신고한 가액을 알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는 확인이 되는 거고 실질 거래 가격이 확인이 된 거고 얘는 확인이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거래 유형에 따라서 누가 봐든지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사실상 취득가격. 단순히 누구 간의 매매일 때는 개인 간의 매매에서 당사자 간에만 폐쇄성을 띠고 있는 이러한 예외적인 원칙인 때는 어디로 가라 여러분? 신고한 가액. 그러면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사실상 취득가격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여러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인정한다 안 한다? 있다. 신뢰성이 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신뢰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개인 간에 매매할 때 제대로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위 말해서 뭘 작성해서라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라도 당사자의 합의를 보는 거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 계약을 썼습니다. 5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때 도자와 수자가 뭐냐면 야, 넌 취득세 내야 되고 난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거래가액을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5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5억을 하지 말고 우리 다운계약서 하나 더 쓰자. 그래서 4억짜리를 쓰자는 얘기야. 4억짜리 하나. 그래서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너나 나나 얼마로? 4억 원에 신고합시다 해갖고 뭘 작성하는가? 다운계약서였죠.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가능하면 이 가액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은 이렇게 줄일 거를 확인한다 못한다?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액면가에 믿어줘 안 믿어줘? 과세관청이 이 가액을 그대로 믿어줘 안 믿어줘? 얘는 믿어줘 안 믿어줘? 에이 집에 갈까 뭘 믿으래 자꾸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구만. 얘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고 믿는다고. 그럼 믿는 게 아니면 얘는 못 믿는다는 얘기야. 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세관청이 액면가 그대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 너 오늘 분명히 집에 전화 올까? 아, 둘 다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 명만 보였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여기서 보니까 시각적으로 깜짝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네. 아, 미안해요. 아, 나 계속 신경 쓰고 있어, 지금. 아, 요로 가야 되겠다. 아, 지금 그러니까 또. 제가 아주 민감해요. 도망간 사람만 보면. 어디까지 했지? 그래. 얘는 믿는다. 얘는 안 믿어. 그래서 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가액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안 믿고 반드시 과세관청의 평가에 무슨 가액과 시가 표준액과 얘를 항상 비교해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신고한 가액은 일단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일단 받아주고 그거를 뭐와 비교해? 시가 표준액과 반드시 비교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주부님이 학원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아저씨가 그걸 못 믿어. 그래서 학원에 꼭 전화가 와요. 몇 시에 왔냐? 몇 시에 끝났냐? 그래서 몇 시에 끝났다. 그래서 집에 온 시간하고 꼭 비교를 합니다. 그거야, 그거. 납세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를 하면 납세의무자가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하고자 하니까?
신고를 적게 하려고 했더니 이걸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얘와 항상 뭐 자기가 뭐 하고 있는가 할까 평가한 가액과 항상 뭐하여 비교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반드시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과표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고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을 한다. 큰 금액.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월급을 부모님한테 결혼하기 전이니까 부모님을 가까면요. 아이씨. 저희 옆집에 여자애도 은행을 다니고 저도 은행을 다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두 엄마가 꼭 만나요. 월급날. 그 재준이 얼마 갖고 왔어? 서로 뭐해? 비교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 저는 은행에서 받은 거 일부러 집에 안 갖다 주면은 얘는 꼭 갖고 와요. 그 이번에 현옥이가 얼마 갖고 왔는데 재준이 얼마 받았어? 그러면 응? 이 새끼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갖고 항상 비교해서 둘 중에 무슨 금액을? 큰 금액을 항상 비교해봐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납세자 뭐 한가 이걸? 신고를 하면 일단은 액면가를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그거를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금액과 평가하고 있는 금액과 항상 얘는 뭐 해서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과표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금액이요? 큰 금액. 그런데 얘는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게 틀린가? 얘는 확인이 안 돼서 시가 편액과 비교하는 거고 얘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얘는 시가 편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집에서 믿을까? 네. 꼭 계세요. 얘는 믿는다야. 믿는다. 믿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정한 뭐와 시가 편액과 비교를 안 해. 그대로 받아줘.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이 금액이 얼마냐 묻고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줘. 그런데 요 놈은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어. 그래서 반드시 얘는 뭐와 비교해?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 그래서 만약에 얘보다 작으면 시가 표준액, 얘가 더 크면 신고한 가액.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납세무자 뭐 한 가액을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서 잘 봐야 돼. 이 신고한 가액이 과세관청이 평가하기는 뭐보다 시가편액 이상이 되면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요 놈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하면 작으면 누가 납세무자가 신고액이 과세관청이 평가하기는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요 놈을 믿고 안 믿고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그 거래 자체가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하고 안 하고 안 해. 그래서 설사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 편액 이상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 편액보다 뭐해도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게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신고가격이 시가 편액 적으면 뭘로 갔지만 시가 편액이 졌지만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 편액보다 뭐해도 적어도 뭐가 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꼭 봐주셔야 돼요. 이거 비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지방세를 과세 때 과표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세법은 계속 어려워. 세법 어려워지고 세법 어려워지면 결국은 합격 동차 못하는 거고. 세법을 못하는데 합격하는 분은 없어요. 여기에 차이점입니다. 요거와 요거를 꼭 비교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특정 아파트 뭐 35평짜리가 시가 표현액이 얼마 나왔나 봤더니 공시된 가격이 얼마나 봤더니 요 아파트에서 나온 공동주택 가격이 5억 원이에요.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로 공시가 됐다고요? 5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자, 요거를 개인 간의 매매로 신고를 했어요. 야, 우리 이번에 부동산 매매했다? 그래서 이거 얼마로 매매가 이루어졌냐 했더니 4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신고를 했어요. 자, 나는 요 아파트를 내가 경매를 받아서 경매에 참고해서 경락을 받았어. 그래서 경락을 받았다고 신고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4억 원이에요. 자, 지금 거래 유형이 두 개로 구분됐습니다. 자, 얼마짜리 아파트인데? 5억짜리 아파트라는 얘기야. 이건 5억짜리 누가 공시한가? 정부가 얼마짜리 평가하고 있는가? 5억짜리로. 그런데 요 놈을 누구 간에 개인 간의 매매로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했다고? 4억. 그럼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는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걸 믿어 안 믿어? 과세관청은 안 믿어. 반드시 뭐와 비교해? 시가변화 5억값. 근데 과세관청 얼마짜리 바라보고 있는데 5억짜리 보는데 얘가 얼마 샀다고 지금 신고한가? 그러면 과세관청 웃기지 마. 4억 주고 산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5억 주고 산 거로 봅니다. 그럼 얘는 1억 원에 대해서 무슨 신고가 된 거야? 과소 신고 납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차액 얼마? 1억 원에 대한 취득세 차액을 추징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여러분이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현액이 얼마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난 물론 실제 얼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4억 주고 살 수도 있어요, 실제. 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나 과세관청은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어디에 참가해서 경매에 차서 얼마의 경락을 받았다고요? 4억. 그럼 이때는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조사는 법원이 뭘 작성했어? 경락조사 작성해 줬겠죠? 얼마에 경락됐다고? 그럼 얘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에 의해서? 경락조서. 그러면 이때 확인된 가액 얼마는? 4억 원은 뭐보다 적어도 5억보다 적어도 얘는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과표는 얼마 되는가? 4억이 돼버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차이점 보이세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지방세는 계속 늘려. 들어도 몰라. 이 개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세율 갑시다. 딱 보는 순간 300부터 301쪽 세율 나와 있죠? 전부 시험법입니다.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세율입니다. 난 세법 정말 선생도 마음에 안 들고 내용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세법은요. 여러분도 똑같지 뭐. 여러분 나름대로 과목 선생별로 평가를 할 겁니다. 난 저 선생은 참 좋아. 그래서 저 강의는 빠지지 않고 들어야지. 난 쟤 꼴 보기도 싫어. 난 안 들을래. 정할 수 없으면 그냥 인강으로 할래. 여러분이 선생을 평가하는 것처럼 또 역시 선생 역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겠죠. 저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구나. 쟤는 틀렸구나. 속으로만 얘기합니다. 절대 말로는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 가실 분은 슬쩍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올해 꼭 학교 하실 거예요. 말씀드리면 또 좋아해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붙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아니라 요 세율. 세법은
과세 물건을 볼 때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라더라도 그래서 극히 이분법적으로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해주는 경우와 같은 부동산인데 얘는 나쁜 놈이야. 그럼 얘는 세부담을 어떻게 해? 무겁게 때려. 요게 바로 뭐냐? 중과세가 되는 거고 이게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죠. 이런 게 아닌 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요 일반적인 게 바로 여러분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로 나와 있죠. 박스. 예,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요 일반적인 게 대부분이란 얘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세부담을 우대서 적게 때리는 경우도 있고 세부담을 무겁게 주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야. 근데 요 일반적이가 바로 여러분 박스. 근데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못 외워도 괜찮아요. 예. 1년 내내 할 거니까. 언제까지만 외우면 돼?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외우면 돼요. 근데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못 외웠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또 적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난 교수님 이거 외워야 돼. 난 진짜 못 외우겠어요. 그럼 오세요. 그럼 제가 별도의 특수한 비법을 말씀드립니다. 요거 짭짤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 부동산 취득세율인데 자 박스 중에서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꼭 기억할 게 바로 여러분 맨 마지막 밑에 줄 그 밖에 원인 그래서 밑줄 이게 제일입니다. 매매 등 유상 매매 등 유상 취득할 때 적용할 게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4%대입니다. 동그라미 4% 시뻘겋게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 때 취득세는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4%입니다. 4%. 동그라미 4%. 근데 시험에서는 4%로 안 나오고요. 1000분의 40으로 나옵니다. 그래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4%는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 그런데 시험에는 4%를 물어보지 않고 1000분율을 표현합니다. 지방세는 1000분율 기준입니다. 지방세는 몇 분율 기준? 1000분율. 예, 요거 잠깐 쓰면은 국세일 때와 세율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지방세일 때와 국세일 때의 세율 표현 방식이 달라요. 국세는 100분율, 지방세는 1000분율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상당히 피곤한데 드디어 어제 국회에서 우리 세법이 법률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통과됐어요.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뒤집니다. 국회 들어가고 정부사에 들어가고 최종 확정된 법을 찾아내갖고 지금 개정 작업 들어가야 되는데 뭐 우리 부동산세법 수많은 개정이 또 잔잔한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여러분 어제 혹시 뉴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결국 소득세법 등 국세와 관련된 본회의 통과가 돼갖고 우리 소득세가 최저 6%부터 출발해서 최고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다가 이게 최고 구간 40%짜리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하면은 40% 때리겠다 해서 5억 초과일 때 최고 세율 구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뀌면서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바뀐 내용을 다 잡아내서 다 고쳐야 돼.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부동산에 매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몇 프로 했죠 여러분? 4%. 그럼 우리 100분율을 표현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지만 4%. 이건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세는 국세가 아니라 몇 분율 표현한다고요? 1000분율. 그러면 1000분의 4를 찍으면 맞아 틀려? 어? 1000분의 4를 찍으면 큰일 난다고. 1000분의 4를 찍으면 0.4%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00분의 얼마가 되는가? 40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론 국세에서 어디로 가면 지방세로 전하면 공을 하나 항상 더 붙인다고.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20%다. 20%면 지방세는 몇 프로가 되는 거야? 200. 어렵죠? 어렵죠? 1000분의 20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요런 거 갖고 틀리면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냐면 평소에 기억할 때는 뭘로 기억하다가 백분율로 기억하다가 시험에도 보기 지문에 백분율 표시가 되면 여러분 금방 맞히는데 지방세는 백분율 표시가 아니라 몇 분율 표시다 보니까 천분율 표시다 보니까 천분이 얼마나 나온다고? 40으로 나온다고. 몇 프로일 때는? 4%일 때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세일 때는 천분율 표현하니까 여러분 백분율 숫자 그대로 잡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공안을 더 붙여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천분율을 외우는 게 좋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 표현은 그냥 백분율 표현했지만 여러분 4% 그러면 천분이 얼마? 40.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자 세법에서 제가 똑같은 과세 물건이라도 좋게 보는 놈과 나쁘게 보는 놈이 있다 그랬죠? 이때 좋게 보는 거, 즉 세법상 가능하면 혜택을 주겠다. 우대 정책비를 주는 게 바로 뭐냐 거기 나왔죠. 여러분 농지가 나오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뭐가 나왔어? 농지. 자 거기 책을 보세요. 4% 옆에 단 부동산의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얘는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니까 다른 애들보다 세율을 높게 낮게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은 몇 프로지만 4%지만 농지면 얘보다 낮은 얼마 3%로 때려라 그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천분율은 얼마 되는가? 천분의 농지는 30.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 결론 냅시다. 부동산의 매매를 취득할 때 세율은 몇 프로다? 4%다. 4%. 돈 주고 산 거죠? 네. 4%예요. 천분의 40. 근데 그 부동산의 매매를 취득한 것이 뭐면? 농지면 천분의 30. 몇 프로? 3% 내려간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세법상 우대 대상과 규제 대상으로 나눠진다. 근데 여러분 그냥 조금만 더 나가보면 상속을 받았다고 싶다. 상속을. 자 책을 보세요. 상속일 때는 거기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2.8.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무상 취득했기 때문에 천분의 28이 됩니다. 천분의 28 몇 프로라고요? 2.8%죠. 그런데 그 상속 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일반적 부동산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남들 2.8%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낼 때 그게 뭐면 농지면 천분의 23 몇 프로 때리겠다? 2.3%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 표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얘기했는지 아시죠? 예, 그 표를 보고 이 표가 뭘 얘기했는지 알아야죠. 근데 똑같은 부동산이야.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다고요? 징역.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또 반드시 여러분이 기본 개념으로 정리할 거. 상속과 징여. 똑같은 부동산을 뭘 받았을 때와 상속을 받았을 때와 징여를 받았을 때 세법은 어디를 더 무겁게 때린다? 징여를 더 무겁게 때립니다. 항상.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에도 상속을 받을래, 징여를 받을래, 세부담 징여 받으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는가? 상속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부동산에도 상속을 받을 때와 징여를 받을 때의 세부담은 어디가 더 크다고요? 징여. 그럼 왜 얘가 더 클까요? 파란색이니까? 응? 왜 징여를 상속보다 더 무겁게 때리는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법을 아무 개념 없이 외워봐요. 그건 여러분 진짜 나가서 실무 나가서 선무당이 됩니다. 선무당. 선무당이 뭔지 아시죠? 어설픈 무당. 모든 게 정석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세법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 1년 내내 들으시면 알겠죠. 뒤에 따갑지만 세법의 결론은 뭐야, 여러분? 돈이야, 돈. 다른 법과 달리 세법의 결론 여러분이 하나 알고 있는 그 규정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돈입니다. 돈 앞에는 민감합니다. 다. 돈 앞에는 다 민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고객의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다른 법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좀 갖고 계신데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을 때가 됐대요. 이제 준비하는 거죠? 어차피 뭐 사람이 다 준비는 해야죠. 뭐.
자, 그래 와갖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 뭐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은 이거 하나밖에 없대. 자, 근데 부모님이 그건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5억을 상속을 받을 때, 증여를 받을 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죠. 왜?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라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상속을 받을까, 증여를 받을까, 팔아버릴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세부담 측면에서 딱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 아니죠.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 상속세를 안 내려고 지금이라도 팔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먼저 돌아가시는 증여를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속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전문가라 했으니까. 전문가라면 여러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분야도 아닌 부동산의 전문가 아니야?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들 이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대부분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에서 90살, 100살 됐다.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상속을 받을 것이냐, 증여를 받을 것이냐, 돌아가시냐, 팔아버릴 거냐, 어떤 게 좋아요? 공인중개사님, 요거 5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만들어야죠.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는 수업 들을 때 요 세법시는 맨 뒤에 있어갖고요. 1교시 끝난 다음에 집에 가고 요거 못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전문가니까. 자,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 세부담을 가장 줄이는 방법 선택해봐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1번, 2번, 3번. 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맞히는 분만 화장실 갈 수 있게 할까? 5억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상속받을 때는 그걸 해서 매매를 만들. 아니야, 지금 우리 미래는 따지는 거 아니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세법은 미래는 논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반영 안 한다, 우리 세법은. 항상 세법은 과세 시점에서만 가지고 고려하는 거지. 물론 세법은 나중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5년까지 내다봅니다. 아, 상속을 받으실래요? 자, 또 증여를 받겠다라는 분 계시나요? 미리 증여받겠다. 아, 증여받는 분. 또 아예 나 먼저 팔아버리겠다. 팔아버리겠다. 예. 자, 결론부터 낼게요.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세부담 측면만 고려하는가? 결론, 상속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받으십시오. 다만 상속을 받을 때는 뭐가 보장이 있어야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왜? 나 말고도 또 노린 놈들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있어요. 형제 자매 일당들이 버티고 있는 거야. 돈은 뜨고 이렇게. 그러면 나만 받고 싶어. 그럼 결론, 이때는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받을까요? 나 말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 그걸 누가 상속을 받으랬어.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 누가 받는가? 응?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공동상속. 그러니까 형제 자매 많은 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 전에 빨리빨리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5명 있다. 그러면 결론은 형제 자매는요, 민법상 법정 상속인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 말고도 형제 자매 A, B가 이렇게 한번 여기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저는 상속만 들어가면 화한정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언젠간 당합니다.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제발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아주 징그러 죽겠어. 평소에는 아는 체도 안 하다가 꼭 큰일 당하고 나서 그때 좋아. 그리고 왜 내 앞에서 우냐? 그 막 지나가는 사람 쳐다본다? 다리도 짧은 게. 나
아주 곤란해 죽겠어 그냥. 아 민계군 가서 울으려고. 시험 떨어지면 이쪽 가서 울어야지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네. 딴 가면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와서 울어? 자, A, B, C, D, E가 있습니다. 자, 요분이 사망했습니다. 누구죠? B는? 누구죠? 그는? 직계. 비속이야? 존속이야? 비속이야? 올라가는 건? 예. 내려가는 건? 요거를 제가 만든 노래가 바로 위아래, 위아래. 위는 올라가고 직계, 존속. 예, 여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 아래 가는 거 봐요, 여러분? 비속. 이건 누구예요, 여러분? A 입장에서 누구예요, 여러분? 요거 플러스는 혼인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A와 B가 혼인해서 C를 낳고 C가 D와 혼인해서 E를 낳는데 A가 돌아갔다 그 얘기야. 응? 며느리나 사위가 되겠죠. 얘는 누가? 손자녀가 되겠죠. 예. 자, 그럼 이때 A가 돌아가셨을 때 누가 상속을 받아요? 어? 뭐 번데기판 돌려. 여기서 법으로 민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어? B씨야? 이렇게? 얘는 못 받아요? 얘는 못 받아요? 응? 예. 법정 상속인은 B와 C만입니다. 자, 상속은 누가 받느냐? 첫째,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내 핏줄만 받습니다. 상속은 누가 받아요? 핏줄만 받습니다. 그럼 저기서 핏줄이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마누라? 그럼 마누라 상속 못 받네? 저기서 핏줄이 아닌 사람은 딱 D죠. 예, 그래서 결론, 며느리나 사위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자는 직계 이 상속 순위에서 1순위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 배우자 제일 높아요. 배우자는 무조건 받습니다. 배우자는. 그런데 그 배우자 혼인해갖고 자식이 있다. 그럼 누구도 받는가? C도 받는 거예요. C도. 이해되시세요? 자, 근데 누구는 D인 며느리와 사위는 사위를 받을 수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받는다고요? A의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계 비속에 또 있나요? 네, 손주 있잖아. 얘는 왜 못 받아요? 직계 비속이 두 사람 이상이다. 최근친이 받습니다. 최근친이 누굴 말할까?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손자는 이미 못 받는 이유가 남의 핏줄이 섞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상속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따지면 돼? 피만 따지면 돼. 핏줄만. 물론 배우자는 핏줄이 아니지만 나와 같이 산 사람인데 내 핏줄 아니야! 그러더라고.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참나 무섭습니다. 저런 집안. 남편이 여차면 내보내는 거 아니야? 나가 시켜. 그러면 넌 내 핏줄 아니잖아. 그래가면서 결론 누구만 받아요? B와 C가 있어요. 근데 C도 말고 여기 또 F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네. 형제 자매. 그러면 여기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는 50%를 더 받습니다. 50%를 할증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르면 법정 상속이 몇 명이냐? 3명입니다. 3명. 3명인데 얘는 배우자는 50% 얘들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하나, 둘, 셋. 셋이죠? 얘가 50% 더 받는다 그랬죠? 3.5분의 1.5를 배우자가 받습니다. 요거는 3.5에 얼마씩? 1씩.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항상 몇 프로 더 받는다고요?
50%더 받아요. 왜 그렇죠? 왜 배우자가 50%더 받을까요? 예,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결론은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상속 방법은 누가 받는 게 좋습니까? 배우자가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누가 받으면요? 배우자가. 자, 그런데 무제한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알아둡시다. 3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저렇게 법정 상속 재산가가 얼마다고요? 30억.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아저씨들 걱정하지 말고 얼마는 줘도 된다. 스켜. 너 가기 전에 나한테 얼마 넘겨주고 가야 된다고? 30억 넘겨주고 가야 된다. 스켜. 넌 아니면 못 갈 줄 알아. 그래서 저는 못 줘. 그런데 누구는 F와 C는 직계비로서 공동상속인 1순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B와 F와 C가 공동상속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돼. 다 사망하고 이렇게만 남아있네요. A, B, D, E. 요거 없는 걸로 봅시다.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사망한 거죠? 예. 그럼 누가 상속을 받아요? 응? 이때는 B와 E가 받습니다. E가 대신 부모를 대신 받으면 이걸 뭐라 하냐면 민법상 대습상속이랍니다. 대습상속. 저 은행 FP 할 때는 이런 거 다 고객들한테 상속, 증여, 이런 세관 관계 문제, VIP 룸에서 지점했을 때는 고객 컨설팅 해주는 거죠, 뭐. 누가 상속을 받아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오셨어요. 누가 왔어요? D가 왔어요. 자,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비록 핏줄 아니지만 나도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며느리와 사이로서 나도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주부님들이 며느리로 들어갔어. 시부모님은 빵빵한 재산 소유자. 그럼 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있는 집안 가면 무조건 애부터 낳아야 됩니다. 애부터 받아야 돼. 낳아야만 없어지더라도 얘를 받죠, 얘가. 그리고 곧 얘는 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둘째, 애가 없다. 애가 없으면서 나는 며느리에서 상속받았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네. 유언서 쓰시게 하셔야 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은 제3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법정 상속은 오로지 요 법정 상속인만 받습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서를 썼을 때 상속과 유언서 없이 돌아갔을 때 상속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즉시 부모님한테 가셔서 유언서 써놨는지 안 썼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